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화요일 서사건건입니다. 중장년층은 내 친구들 어디 갔어? 갑자기 없어진 친구 목록에 당황했고, 젊은 층은 내가 왜 부장님 일상까지 강제로 봐야 하나, 이 쉰스타그램이라는 혹평까지 쏟아냈습니다. 주가도 폭락하자 카카오가 카톡 개편을 중단하고 조만간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잡음이 있었던 한강버스가 열흘 만에 멈춰선 건데요. 느린 것도 느린 거지만 계속된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얘기입니다. 업데이트 하셨나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저도 자동으로 잡으니까 돼 있던데 이 며칠 전부터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하니까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시 15년 만에 대개편이라고 하던데 그중에서 제일 반발이 컸던 게 이 친구 목록. 다 어디 갔어? 첫 화면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톡이 지난 23일 업데이트를 단행하면서 현재 카카오톡 앱에 접속하면 왼쪽부터 친구 탭, 채팅 탭, 지금 탭이 뜹니다. 그중에서 친구 탭에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데 친구 탭을 기본적으로 피드형으로 전환을 해 두었습니다. 친구가 프로필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변경하면 타임라인 형태로 크게 여러 친구들의 동시에 노출되는 설정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들 직장 상사의 프로필 사진을 왜 이렇게 크게 봐야 하나, 하루 종일 이름도 모르는 집에 아기들 사진만 줄곧 올라온다. 이 거래처 사람 일상까지 보는 건 바라지 않는다. 나도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지만 내가 변경한 사진 모든 사람에게 크게 노출되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와 다르게 카카오톡은 특장점이 그 전화번호부 목록식으로 이렇게 친구 목록이 쭉 뜨면서 연락을 주고받는데 가장 큰 강점이 있었고, 그래서 업무용 메신저로도 많이 활용이 지금도 되고 있었는데 이걸 왜 바꾸자고 했던 얘기가 나온 건가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일상 대화도 시도하지만 업무용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엄청 많이 쓰고 간과한 있어요.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경영진도 일부 이용자 반발을 예상하긴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앞서 정신학 카카오 대표는 기조 연설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폰트 하나만 바꿔도 불편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편리하고 자유로운 대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카카오톡 프로필 업데이트 이용 행태가 존재합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월 평균 1,340만 명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꿨다고 합니다. 즉 이용자 전체 중 4명 중에 1명이 매달 일상을 공유한다는 뜻인데, 이와 같이 활발하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토대로 이와 같이 데이터를 토대로 친구 탭 피드형 전환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그런 내부 직원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이번 업데이트가 개발자도 기획자도 디자이너도 모두 반대했다. 근데 윗선에서 좀 강행하자고 했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카카오 내부 직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가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모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강행했다는 내용인데, 사실 자동 업데이트 끄는 법이 공유되고 시간이 지나도 그 비판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는 1점 리뷰가 폭주하기도 했고, 심지어 카카오 주가가 6만 원 선 붕괴되면서 주말 내내 긴급 대책 회의를 반복하던 카카오가 결국 기존 친구 목록을 친구 탭 첫 화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즉 종전으로 회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앞서 결정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적용될 예정인데, 이와 같은 내부 반발 아울러 내부 폭로가 이어지면서 향후 카카오 내부에서 내부 반발을 둘러싼 진통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분기라고 하면 뭐 이번 달일지 다음 달일지 다다음 달일지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앞서 말씀한 지금은 뭐 잠깐 또 다시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가도 폭락을 했었고, 또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이게 카카오톡 개편에서 이렇게 불만이 커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메신저 이 기능에만 집중한 다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우선 지난 30일 애플 앱스토어 기준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킹 부문 무료 앱 인기 순위 1위가 라인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 뒤로는 네이트온, 스레드, 왓츠앱, 텔레그램이 줄을 이었는데 카카오톡은 17위에 그쳤습니다. 국민 메신저라는 명성에 크게 흠이 갔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도 1위는 라인이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텔레그램, 왓츠앱, 디스코드, 네이트온 등이 뒤따라 인기 순위를 채우고 있는데 그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힘에 밀려서 힘을 못 쓰던 여러 앱들이 지난 23일 카카오톡 개편이 적용된 이후부터 신규 설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 네이트온 저도 오랜만에 저 봅니다. 상위권에 또 올라왔군요. 근데 이게 지금 첫 화면, 친구 목록 화면 말고도 자꾸 무슨 동영상도 짧은 게 뜨더라고요. 이른바 그 숏폼 영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불편한 거를 넘어서서 뭐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지금 반발도 나와요. 왼쪽부터 세 번째 탭이 지금 탭인데 지금 탭에 접속하면 숏폼이 초기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을 두고도 많은 이용자들이 숏폼을 볼 거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른 SNS를 켜지 카카오톡을 켤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숏폼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결국 카카오가 지난 27일 이 숏폼을 제공하는 지금 탭 내부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 보호조치 신청은 지금 탭에서 숏폼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 설정 화면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보호자가 본인 인증과 자녀 인증을 거쳐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돼요. 상당히 불편이 심하죠. 여기에 이 보호조치는 시작일로부터 1년간만 적용돼서 1년마다 접수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릅니다. 결국 추가 불편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해서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니 뭐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막 다 같이 바꾸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만 해서 결국은 카카오톡에서 백기를 들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 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카카오톡 개편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한강버스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또 야심차게 준비했었죠. 또 시작도 했었던 한강버스. 지금 출항 열흘 만에 운항을 멈췄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시가 지난 18일 하이브리드배 4척으로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항 첫날부터 화장실에 막혀서 역류하는 등 잡음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20일에는 폭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3,000톤을 넘어서자 운항을 중단했고 22일에는 전기 이상으로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방향타 고장도 발생했는데 28일에도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두 척으로 축소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2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무승객 시범 운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운항을 반복하면서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이후로는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항 시작 시간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분간 운항을 중단한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면 고장인가요?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모두 8척입니다. 지난 18일부터 한강버스 운항이 시작되었는데 알고 보니 2척을 제외하고 6척은 모두 이달에야 한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서도 모두 2차례 고장을 일으킨 104호를 포함한 2척은 운항 이틀 전에나 한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운항 시작 뒤, 즉 5일 뒤에나 이 한강에 도착한 선박도 존재했는데 인수 일정이 이와 같이 지나치게 촉박하다 보니 이와 같은 운항 중단은 예정된 수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운전이 좀 부족한 그것도 있었겠네요.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한강버스 수주부터 사실 좀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고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업체가 끼어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굴러가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걱정도 좀 있었나 보네요. 이 문제는 부당 수주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서울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한강버스 6척을 수주한 가덕중공업은 배를 만들 공장도 용적비도 없는 회사였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이 가덕은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 기업인데다 서울시와 한강버스 건조 계약을 맺은 뒤에야 법인 등록을 마쳐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당시 감리 보고서에는 자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덕이 처음 제출한 견적은 29억 원 수준이었다가 이후 증액을 거듭해서 선박 한 척당 5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고 이 가덕과 같은 사양의 배를 건조한 은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두 척을 58억 원에 납품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덕은 애초에 6척의 배를 만들기로 했지만 건조가 계속 미루어지자 서울시가 결국 올해 3월에 그중 4척을 성진 ENG에 맡겼다고 하는데 지난해 10월 운항 목표로 삼았다가 이 납품이 지연되면서 올해 3월, 6월, 9월로 운항 시작 시점이 계속해서 변경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 실무자들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는 걱정에 함부로 업체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절차가 모두 종결되면 감사를 강력하게 실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업체가 선정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단은 지금 운항을 중단했고 승객을 없이 시범 운행을 진행을 10월 말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올 때는 이런 잔고장도 좀 없어야겠고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도 잘 정리가 되고 무엇보다 조금 속도가 빨라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들어요. 마곡나루에서 여의도 잠실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출퇴근용이랄지 버스로 여행할 때는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이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회사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 2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절도범 신세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하청업체 소속으로 경비 업무를 하는 A씨가 이 물류업체 사무실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습니다. 꺼냈어요. 구체적으로는 초코파이 450원, 커스터드 60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합계 1,050억 원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이 물류업체가 A씨에 대한 고발을 단행합니다. 아니 요즘에 과자 그냥 새우땡 같은 거 한 봉지에 1,000몇백 원씩 하는데 2개 합쳐봐야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과자를 먹었는데 고발을 당했다. 수사 죄명은 절도죄였고 절도죄고요.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일단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합니다. 즉 정식 재판 없이 사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는 처분을 신청한 것인데 이에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자 2개 1,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원 정도 먹고 50만 원 약식 기소 됐는데 판결은 1,000원의 몇 배입니까? 5만 원이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을 좀 보면서 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해당 사무실 내부 지금 사진인데 보면은 이제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 옆에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고 또 지금 직원 외에는 열지 마세요라고 또 붙여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안내하는 문구들이 많이 부탁되어 있는데 결론은 여기서 꺼내 먹지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고인 A씨에 따르면 네. 탁송 기사로부터 이 사무실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먹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판 심리 과정에서는 이 물류업체 사무실에서 임의로 과자를 가져가도 되는가 나아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과자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허용되는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무실 냉장고 옆에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고 네. 바로 옆 서랍장에는 직원의 열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아마 1심 심리 과정에서는 충실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문구로 여겨집니다. 2심 재판에서 2심 재판장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이와 같은 문구도 심리 대상으로 충분히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여타 증언들이 쏟아진다면 1심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직원 외에는 열지 말라 적혀 있고 커피는 밖에서는 안 되고 사무실에서 먹어라라고 문구가 붙어 있고 근데 어쨌든 법원이 유죄 판결을 지금 일단 내렸죠. 1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동료분들이 수십여 명이 나도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 냉장고 간식이 10년 넘게 탁송 기사님이랄지 보안업체 직원님들이랄지 이런 분들도 먹었는데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하는 지경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관행적으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A씨의 동료 수십여 명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 사무실을 드나드는 물류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탁송기사 보안업체 직원들도 과자를 꺼내 먹어왔다는 취지입니다. 이 절도죄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관행에 따라서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과자를 꺼내 먹은 행위 자체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변호인 측이 2심에서는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진행된 증인 1명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는가 그에 앞서서 꺼내먹는 관행이 존재하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CCTV에 여러 명의 보안 직원들도 적발됐는데 굳이 조합원인 A씨만 콕 집어 고발한 이유를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A씨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이 사건 고발을 당한 이후에 업체를 찾아가 사과하고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이 합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이를 두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본보기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이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과 성과급 차별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고 그 소속된 노조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이어진 이후에 CCTV에 다른 인물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에 소속된 A씨만을 콕 집어서 고발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거부한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측에서는 노조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주장하는 바잖아요, 양쪽에서. 일단 노동조합에서 어떤 회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에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이 분만, 이 경비 노동자분만 콕 찍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회사 측에서는 전혀 그것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지금 어쨌든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가 됐다는 거죠. 그 향후에 벌금형 확정되면은 이분은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엄격하게 벌금형 일부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네. 더 이상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A씨는 경비원인데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자체로 선고 시점으로부터 5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5년간이요. 5년간 이 결격 회사만이 사유에 아니라. 그렇죠. 네.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미 고용한 업체도 이 A씨를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A씨 입장에서는 벌금형 선고를 반드시 피해야 그동안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거나 법원이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과 유사한 선고유예 처분을 단행하여야 업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뭐 이 송사 때문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지금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회사 캐빈에서 초코 과자 하나랑 다른 과자 하나 먹어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판사가 좀 뼈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A씨는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항소심 재판장이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취지는 무죄의 심증을 굳혔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안으로 과연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나름의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도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절도죄가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재판장의 첫 발언도 마찬가지고 실제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작용되고 있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1심 판결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애초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는 없었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어요. 사실 이 사건 검사가 애초에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지검장이 최근 언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하. 국민적인 네. 관심사가 쏟아지는 사안이라 자신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추측한데는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소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다소 국민 법감정과 상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절도죄가 인정될지 여부를 충실하게 심리해야 하고 특히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경우에는 죄 자체를 인정하는 데에도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가 나름 숙고했겠습니다만 추가로 그 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절도죄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내릴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그래요? 전주지검장이 앞서 유사 사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반 족발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서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 전주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 이면에는 전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 정산 문제가 있었다. 다만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되어서 일단 유죄가
선고된 이상 검찰로서는 공소 취소를 하긴 어렵고 향후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검사 의견을 내비칠 때 적절한 의견을 내비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 사건은 검찰도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그 입장을 밝힌 만큼 아마 공판 말미에는 무죄를 구형하거나 사실 무죄 구형은 검찰로서는 이례적입니다. 무죄를 구형하거나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과자 2개를 먹고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나왔고 이 향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한 인물의 또 생계가 달린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